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살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얼마 전 아버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어요. 제사 음식을 차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버님 살아생전의 추억들이 마치 영화처럼 하나 둘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우리 가족 모두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그날의 일인데요. 오늘은 그때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동서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죠. 형님,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형님, 절대 놀라시면 안 돼요. 뭔데, 동서? 갑자기 왜 이리 호들갑이야? 뜸들이지 말고 시원하게 얘기해봐. 그게, 형님, 아버님이요. 제가 뭘 본 것 같은데. 아버님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빨리 말해봐. 형님,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요. 아버님이 바람 피우시는 것 같아요. 뭐? 동서, 제정신이야? 아니,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데? 동서가 뭔가 단단히 착각한 거겠지. 어머님을 얼마나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분인데. 저도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아버님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시니까요. 근데 확실해요. 동서, 미쳤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아니에요, 형님.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버님 맞다고요. 동서의 전화를 받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아버님이 바람을 피운다니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동서가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죠. 동서는 저보다 나이는 훨씬 아래지만 말을 아끼고 성격이 진중한 편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절대 입을 여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짜? 진짜 확실해? 우리 아버님이 맞아? 형님, 분명 아버님이 맞아요. 도대체 어디서 뭘 봤길래 이렇게 확신하는 건데? 똑바로 말해봐. 형님도 아실 거예요. 아버님 댁 근처에 그 사거리 입고 있는 모텔, 거기 있잖아요. 거기 알지. 그래서? 그 모텔로 아버님이 어떤 젊은 여자랑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봤다니까요. 동서가 누구보다도 확실한 사람이니까 잘못 봤을 리는 없을 텐데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아버님 남 돕는 거 좋아하시잖아. 그냥 누굴 도와주려고 그러셨을 수도 있잖아. 모텔 들어간다고 다 바람은 아니잖아. 그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근데 형님, 문제는 제가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벌써 3번이나 봤어요. 10년 전 일이니까 그때 아버님은 이미 8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바람을 피운다는 말이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죠. 물론 아버님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의 말을 쉽게 믿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분위기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점심은 드셨어요? 아유, 그럼. 지금이 몇 시인데 벌써 소화까지 다 됐지.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다니고? 네, 저야 잘 먹고 있어요. 지금
아버님이랑 같이 계세요? 아니, 아버님은 글쎄 일찍부터 나가셨네. 네? 아버님이 혼자 나가셨다고요? 아버님은 어딜 가시든지 어머님이랑 꼭 한 몸처럼 붙어 다니시잖아요. 그런 분이 혼자 어딜 가셨는데요? 그게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다, 얘. 어머님한테도 아무 말씀 안 하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정말 엄청난 사랑꾼이셨습니다. 회사 업무일 외에는 거의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으셨죠. 그런 아버님이 어머님을 두고 혼자 외출을 하셨다니. 도대체 혼자 어딜 가셨던 걸까요? 어머님, 요새 아버님 혼자 나가시는 일이 자주 있으세요? 아, 아버지가 요즘 좀 바쁜 일이 생기셨나 봐. 바쁜 일이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요? 혹시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어머님? 아니야. 나쁜 일은 절대 아니지. 그러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럼 대체 무슨 일인데요?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뭐든지 다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글쎄, 나도 정말 잘 모르겠다, 얘. 어머님도 아버님이 왜 혼자 밖으로 나가셨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확신했죠. 아버님께 뭔가 숨겨진 일정이 생겼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님의 행동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아버님 사랑 속에서 공주처럼 사신 분이셨습니다. 세상 비바람 한 번 맞지 않고 살아오신 분이죠. 심장도 약하셔서 큰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 분인데 만약 아버님이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아신다면 정말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알아채기 전에 진실을 확인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조용히 막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죠.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아유, 그래. 어서 들어와라. 얘, 또 뭘 이런 걸 바리바리 싸왔어? 연어 가져왔어요. 연어가 심장혈관에 좋대요. 아유, 고마워라. 네 덕에 내가 건강을 계속 유지한다. 고맙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안 보이시네요. 지금 어디 볼 일 있다고 나갈 준비하고 계셔. 그네 왔구나. 잘 됐다. 나는 밖에 볼 일이 좀 있어서 나갔다가 저녁 먹고 들어올 테니까 그네 네가 어머님이랑 같이 저녁 먹어라. 어머니 혼자 식사하게 하지 말고. 그날 본 아버님은 제가 여태껏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도 염색을 새로 하셨는지 훨씬 젊어 보였고 옷차림도 깔끔하게 차려입으셨더라고요. 구두까지 반짝반짝 닦여 있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아버님 댁으로 출근하듯 드나들며 아버님을 살폈습니다. 아버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볼 일이 있다며 외출하셨고 갈수록 옷차림이 더 젊어지고 멋을 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직접 확인뿐이었죠. 그날도 잠깐 나갔다 올게 하시며 외출하시는 아버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어머님께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채 황급히 뒤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엔 정말 그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어머님, 저 갑자기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요. 얘 큰애야. 뭘 그리 급하게 그래. 과일 좀 먹고 가. 아니요, 어머니. 정말 갑자기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렇게 시댁을 나온 저는 아버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라도 들릴까봐 숨까지 죽인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 나다. 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나왔어요. 너 혹시 아버지 따라가고 있는 거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아니에요, 제가요? 너 요 며칠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설마 지금 아버지 미행하는 거냐고. 어머님, 그게요. 그게 아니고요. 잘 들어, 큰애야. 지금 당장 시아버지 뒤 밟는 거 그만둬라. 더 이상은 절대 아버지 미행하지 마. 알겠니? 내 말 똑똑히 들어. 네? 어머님,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제가 아버님을 미행할 걸 이미 눈치채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미행하지 말라라고 하시니까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어머님이 이미 아버님의 바람을 알고 계신 게 아닐까 하고요. 평생 인꼬 부부로 살아오신 분들인데 인생 말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요즘 들어 어머님이 부쩍 기운이 없어 보이셨던 것도 혹시 그 때문이었을까 싶었어요. 집안의 큰 며느리로서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아버님을 꼭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죠. 그래서 결국 어머님의 만류를 뒤로하고 아버님들을 조심스럽게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님을 따라가 봤더니 정말로 동서가 말했던 그 모텔 앞이더라고요. 아버님이 그곳으로 혼자 들어가시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잠시 후 아버님이 낯선 여자와 팔짱을 낀 채 모텔에서 나오셨습니다. 여자는 제 또래쯤 되어 보였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두 사람은 모텔 근처 해장국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식당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워낙 많고 혼자 온 사람들도 꽤 있어서 제가 혼자 앉는 게 이상하진 않았어요. 식당 안쪽 기둥 뒤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고 두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앉았습니다. 밥 먹는 내내 무슨 이야기를 그리 재미있게 하는지 계속 대화를 하고 입에 묻은 음식도 닦아주고 아주 가관이네요. 아버님의 사랑꾼 기질이 그 여자한테도 뿜어져 나오나 봅니다. 아버님이 가위로 김치도 잘라주고 숟가락 위에 반찬도 올려주고 진짜 젊으나 늙으나 남자들은 바람이 나면 똑같나 싶었죠.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만큼 눈꼴 시린 장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서, 나야. 나 지금 아버님 미행하고 있어. 네? 형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다 걸리면 어쩌시려고요? 까짓것 걸리면 걸리는 거지. 근데 절대 안 걸릴 것 같아. 아버님 지금 그 여자한테 완전 홀려서는 옆에 뭐가 있든 눈에 들어오지도 않나 봐.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젠 아예 대놓고 둘이 연인처럼 저러고 다니네. 그 여자분 보셨어요, 형님? 제가 말했잖아요. 젊은 여자라고. 딱 봐도 아버님이랑 한 30년은 좋게 차이나 보이죠? 그러니까 정말 양심이란 게 있으신 거야, 없으신 거야? 하다못해 또래 할머니도 아니고 세상에 자기 딸뻘 되는 여자랑 지금 저게 제정신으로 할 짓이냐고. 형님, 이걸 정말 어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이러신다니. 이거 온 가족이 알면 정말 하늘이 무너질 거예요. 저는 해장국은 입에도 대지 않은 채 동서와 통화를 하면서 현재 상황을 말해줬고요. 동서 역시 아버님이 바람 핀다고 예상했기에 크게 놀라지는 않더군요.
어머님이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동서에게 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은 며느리끼리라도 힘을 합쳐야 하니까요. 있잖아,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버님 바람 피우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 네? 어머님이 이걸 다 하신다고요? 세상에, 어쩌면 좋아. 우리 어머님 그 소녀 같으신 분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실까. 안 그래도 내가 요 며칠 어머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서 계속 음식 챙겨드리고 아버님 근황도 살필 겸 들락거렸는데 아까 아버님 뒤쫓으려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딱 온 거야. 그러더니 나한테 그러시더라. 아버지 미행하지 말라고. 형님, 설마 어머님한테 아버님 뒤쫓고 있다고 다 말씀드리신 거예요? 아니, 내가 미쳤어? 그냥 아버님 요새 뭐 하시나 바쁘시냐 여쭤봤고 아까 아버님이 외출하시길래 잽싸게 따라 나왔는데 그때 어머님한테 전화가 딱 온 거야. 별다른 설명도 없이 딱 잘라 그러시더라. 너 지금 아버지 미행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는 절대 아버지 미행하지 마라. 딱 그 말씀만 하셨어. 말리는 걸 넘어서 경고하는 것처럼. 어머 세상에. 어머님이 정말 아셨나 봐요. 자식들까지 나서서 시끄러워질까 봐 형님을 말리신 거 아니겠어요? 형님, 그럼 우리도 그냥 모른 척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이건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문제잖아요. 어머님이 이미 아시는 거라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요? 동서,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믿었던 남편한테 배신당해서 소가리만 하시겠지. 동서랑 나랑 우리 둘이라도 나서서 아버님 바람 끝내야 해. 이거 그냥 두면 안 돼. 서방님한테는 말 안 했지? 네, 아직 말 안 했어요. 알게 되면 난리 날걸요? 하긴 나도 아직 남편한테는 말 안 했는데 아마 알게 되면 상간녀 머리채 잡을 위인들이지. 일단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나는 아버님이랑 저 여자 당분간 지켜볼 테니까 동서는 어머님 건강 좀 신경 써. 혹시라도 충격받아서 몸이라도 상하실까 봐 걱정이야. 네, 어머님 건강은 제가 잘 살필게요. 안 그래도 조만간 한의원 모시고 가서 한약이라도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래, 잠깐만, 동서, 아버님 나가신다. 나중에 또 전화할게. 아버님과 그 여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저도 얼른 계산하고 따라 나왔습니다. 팔짱은 계속 끼고 계시네요. 아버님은 진짜 돌았나 싶네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이긴 해도 동네 아닙니까?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어쩌려고. 아주 나 바람핀다 광고를 하시네요. 두 사람은 옷가게로 들어가더군요. 가게가 워낙 좁아서 저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유리문 사이로 몰래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새 외투를 입은 채로 나오더라고요. 손에는 큼지막한 쇼핑백이 2개나 들려 있었고요. 보나마나 옷 몇 벌은 더 산 모양이었죠. 역시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면 돈부터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세상에, 제가 아는 아버님이 이런 분이셨다니요. 그렇게 두 사람은 식사도 하고 쇼핑까지 마친 뒤에 다시 그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굳이 제가 모텔까지 따라 들어가서 방문을 열어볼 필요도 없었죠. 이미 답은 나와 있었어요. 아버님이 바람을 피운다는 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밖에 모르던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내가 아는 아버님은 절대 이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아버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고생을 견디며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서 이런 일을 벌이신다는 게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 같아서요. 만약 이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어머님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등을 돌릴 게 뻔한데 그걸 생각하니 그저 허망하고 슬펐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북한군으로 징집돼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셨대요. 그러다 포로로 잡혀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한에 남게 되신 거죠. 그때 아버님 나이가 겨우 20살. 가족도 친구도 고향도 모두 두고 홀로 남쪽 땅에 떨어진 겁니다. 말 그대로 맨몸 하나로 시작한 인생이었죠. 처음에 아버님은 부산에 정착하셨습니다. 그땐 피난민이 워낙 많아서 하루 한 끼만 해결돼도 다행이던 시절이었다네요. 처음엔 갈 곳이 없어 바닷가 공터에서 노숙을 하셨답니다. 종이박스를 깔고 자고 새벽이면 시장에 나가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겨우 하루를 버티셨죠. 그렇게 며칠을 굶다시피 버티던 어느 날 낯선 중년 남자가 아버님 앞에 서더랍니다. 바로 근처에서 고물상을 하던 사장님이었죠. 이복의 젊은이, 자네 며칠째 굶었나? 나 따라서 일 한번 해볼 생각 없나? 어르신, 제발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이 몸 부서져라 무슨 일이든 뼈 빠지게 일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리어카 한 대 빌려줄 테니 저기 달동네 언덕배기 골목골목 뒤져서 고물이나 주워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고생하면 그래도 밥은 굶지 않게 해줄 수 있지. 네, 어르신.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아니 죽을 힘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처음엔 리어카 끄는 일부터 시작하셨답니다. 동네를 돌며 폐지, 고철, 고무, 병, 전선, 냄비 같은 걸 주워다 고물상에 넘기는 일이었죠. 리어카 위엔 늘 폐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하루 종일 골목을 오르내리며 땀과 먼지에 절어 지내셨다고 해요. 여름엔 등줄기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겨울엔 손이 얼어 리어카 손잡이에 살점이 붙을 정도였대요. 그래도 그 일을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게를 늘리려고 물을 뿌리거나 쇳조각을 끼워 넣는 꼼수를 쓰기도 했지만 아버님은 그런 법이 없었죠. 게다가 남들보다 훨씬 많은 고물을 모아오니 고물상 사장님도 금세 아버님의 성실함을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얼마 후엔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분류 일을 맡으셨습니다. 폐지는 폐지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전선 피복을 벗겨서 구리선을 따로 모으고 냄비도 알루미늄인지 스테인리스인지 구분해서 쌓아두는 일. 지금은 기계가 다 하지만 그때는 전부 손으로 해야 했죠. 손끝이 다 갈라져도 대충 하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히 분류하셨답니다. 그렇게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걸 본 사장님이 어느 날부터는 아버님께 현금 계산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고물상은 고물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바로 현금으로 값을 치러야 하거든요. 현금 박치기죠. 그래서 늘 많은 돈을 쥐고 있어야 했는데 사장님은 그걸 아버님께 맡기신 거죠. 그만큼 믿음이 간다는 뜻이었어요. 성실하고 남 속일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던 거예요. 김군, 오늘부터 물건값 결제는 자네가 하게. 제가요? 사장님,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 평소 하던 대로 잘 하면 돼. 특히 고물 싣고 오는 놈들 중에 무게 뻥튀기해서 돈 더 받아가려는 잔머리 굴리는 놈들 많아. 그거 잘 살피고. 아니,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은 사장님이 직접 관리하셔야죠. 야, 김군. 내가 자네처럼 성실하고 일 잘하고 무엇보다 남 속일 줄 모르는 사람을 여태껏 보질 못했어. 내 아들놈도 돈통 맡기면 한두 푼 삥땅 칠 놈들이야. 근데 자네는
절대 한 푼도 삥땅 안 칠 거라는 거 내가 알거든. 그래서 맡기는 걸세. 내 밑에서 몇 년만 더 고생해. 자네 독립할 때 내가 도와줌세. 그 시절엔 고철값이 꽤 좋았다고 합니다. 철강 수요가 많던 때라 철이나 구리, 알루미늄 같은 건 그야말로 돈덩어리였죠. 아버님은 그 일을 하면서 깨달으셨답니다. 이게 단순히 쓰레기가 아니구나. 잘만 모으면 돈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몇 년을 성실하게 일하다가 아버님은 결심하셨답니다. 이제는 내 가게를 해봐야겠다고. 당시 일하던 고물상 사장님도 흔쾌히 큰 돈을 빌려주셨고 아버님은 모은 돈을 모두 들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서울 외곽 허벌판에 빈 공터 하나를 임대해서 조그만 고물상을 차리셨습니다. 큰 저울 하나 들여놓고 리어카 끄는 사람들이 고물을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값을 쳐줬죠. 그리고 모아둔 고물은 창고에 산처럼 쌓아두었다가 시세가 오를 때 한꺼번에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리어카에서 출발해 고물상 주인이 된 거예요. 고물상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으신 아버님은 결국 그 고물상 자리 땅을 통째로 사버리셨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주변 땅도 조금씩 사모으셨대요. 그렇게 몇 해를 더 고물상으로 버티셨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고물값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아버님은 가만히 앉아서 한탄만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곧장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죠. 요새는 건축자재 짜투리가 참 많이 들어오네. 플라스틱이며 철근이며. 아이고 사장님, 말씀하세요. 요즘 집 짓는 데가 어디 한두 군데여야죠. 화곡동이 너른들이 전부 다 벼밭이었는데 보세요. 죄다 집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렇게 막 집을 짓기만 하면 팔리긴 하나. 에이 사장님, 무슨 소리 하세요. 다들 서울로 몰려오는데 집만 지었다 하면 아주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저도 요즘엔 아예 공사하는 데만 쫓아다녀요. 거기 죽치고 앉아서 청소도 좀 도와주면서 짜투리 전선 같은 거 싹싹 긁어 모으는 거죠. 이거 아주 짭짤해요. 집을 지어서 파는 게 돈이 된단 말이지. 그 시절은 전국적으로 집장사 붐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서울 외곽마다 논밭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벽돌집이 하나둘 들어서던 시기였죠. 그때부터 아버님은 직접 땅을 사고 그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셨답니다. 건축 자격증이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손재주가 좋고 꼼꼼하셔서 공사 현장을 직접 지휘하셨대요. 벽돌 쌓는 법, 배관, 전기선 매립, 창틀 설치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몸으로 배우셨다네요. 그렇게 튼튼하게 집을 짓다 보니 어느새 하자 없는 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만약 하자가 생기더라도 바로 달려가서 수리해주는 분이라 입소문이 빠르게 퍼진 겁니다. 집장사로 큰 돈을 벌기 시작하자 아버님은 그 돈으로 건물도 사고 땅도 늘리고 점점 더 큰 규모로 사업을 키워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왔답니다. 아버님이 지은 집을 산 손님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대요. 김 사장, 내 조카가 몸이 좀 약해서 아직 시집을 못 갔는데 집안도 좋고 대학 공부까지 한 참한 아가씨라네. 한번 만나보겠나? 제가 무슨 염치에 그런 집안 아가씨를 만납니까? 아이고,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까 자네는 사업 수완도 좋고 성실하고 솔직히 북에서 혼자 내려와서 시댁 식구도 없으니 내 조카가 시집살이 하지 않아도 되니 우리 입장에서도 반가운 조건이네. 내 조카 한번 만나나 보게. 북에서 내려온 아버님은 처음엔 믿기지 않으셨다고 해요.
내가 어디 그런 집안 처녀를 만나겠냐며 결혼은 꿈도 꾸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결국 지금의 어머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신 거죠. 아버님 30, 어머님 27 그 시절엔 늦은 결혼이었지만 두 분은 그렇게 인연이 되어 평생을 함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혈혈단신 남한에 내려온 별 볼 일 없는 피난민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와 함께하는 동안 백 옳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할 자신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셨겠지만 저는 몸이 약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어쩌면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래도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오히려 고맙습니다. 저는 전쟁통의 모든 것을 잃은 뒤로는 어차피 결혼도 아이도 제 평생에 꿈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분에 넘치는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자식 없어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북에서 홀로 오셨는데 외롭고 또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런 자식 욕심 누구보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런 욕심은 제가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 발자라고 그렇게 체념하며 지내온 사람입니다. 당신과 단둘이서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도 과분한 행복입니다. 몸이 약해 아이를 낳기 어렵다는 이유로 좋은 혼처를 놓쳐야 했던 명문가 출신 어머님, 그리고 가진 것 없이 이북에서 홀로 내려와 맨손으로 성공한 아버님. 두 분은 서로의 결핍을 알아보고 그 아픔을 따뜻하게 품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사도 어렵다던 임신이 기적처럼 이루어져 금쪽 같은 아들 둘을 얻으셨고, 아버님은 어머님을 평생 귀하게 모셨죠. 그리고 아들 둘과 함께 일구어온 게 아버님의 건축회사입니다. 아버님은 정말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님이 이 나이에 바람을 피웠다는 게 지금도 도무지 믿기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님이 알게 되면 큰일이니까요.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저랑 동서 둘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아버님 바람 피우시는 거 다 알아요. 이런 말을 직접 꺼내는 건 서로 너무 민망하고 또 예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들로서 또 남자로서 조용히 아버님을 설득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이지 놀라지 말고 들어야 해? 충격받을지도 몰라. 뭔데? 왜 이렇게 심각해?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버님이 바람 났어. 당신 약 먹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바람이 나? 우리 아버지가? 농담도 정도껏 해라. 아니, 농담 아니야. 진짜야. 나랑 동서가 이미 다 확인했어. 여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아니지.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다는 건 세상 천지가 다 뒤집어져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당신이랑 재수 씨가 뭔가 오해하는 거겠지. 아니라니까. 참, 당신 내 말 믿어야 해. 헛소리 그만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당신이 몰라서 이래?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나도 들어줄 거 아니야. 평생 새벽잠 설치고 고생하며 우리 키우시고 어머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셔. 그런 분이 바람이라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당신이 내 말 못 믿겠으면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 봐. 아버님이 자주 가시는 모텔 있어. 거기 가서 확인해 보라고. 이 사람이 당신 진짜 미쳤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당신이 몰라서 그래? 세상 천지 여자라고는 어머님밖에 없는 분이라고. 남편은 펄펄 뛰면서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탐정도 아니고 아버님이 그 여자랑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 식사하는 장면 이런 걸 사진으로 찍어놓지도 않았거든요. 증거가 없으니 남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걸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그러는 사이 아버님은 이제 아예 외박을 하시더군요. 어머님 말로는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하는데 출장도 꼭 당일치기로 다녀오시고 어머님 혼자 두기 싫다고 새벽 첫 차를 타고라도 집에 들어오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갑자기 외박을 밥 먹듯이 하고 이건 뭐 빼박인 거죠. 누가 봐도 바람나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니겠어요? 이날도 어머님이 혼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또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신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랑 동서가 바로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혼자 계실 어머님이 걱정도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일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조심스러워도 어머님하고는 이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저한테 왜 아버님 미행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 뭐 알고 계신 거죠? 그쵸? 어머니,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아버님 그러시는 거 알게 될까봐 아버님 체면 살려주려고 그러셨던 거잖아요. 맞죠? 아휴,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어머니, 저랑 동서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어요. 뭐라고? 너희들이 뭘 봤단 말이냐? 아버님이 낯선 젊은 여자랑 모텔에 드나드시는 거요. 뭐라고? 너희들이 그걸 봤다고? 에구머니나 결국 너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알리게 됐구나. 어머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요새 그렇게 안색도 안 좋으시고 혼자 밤마다 그렇게 가슴앓이 하고 계셨던 거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머니. 나야 진작 알았지. 언제쯤 너희들한테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라 그랬다.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속 썩으시고 정말 늙어서 주책도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한테. 이 애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가 그러는 게 당연하지. 네? 아니 어머니 지금 바람 피우는 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얘가 정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아버지가 바람을 펴? 저랑 동서가 다 봤어요. 젊은 여자랑 모텔 들어가시는 거요. 젊긴 뭐가 젊어. 네? 어머님도 혹시 그 여자 보셨어요? 그래, 며칠 전에 집에 왔었다. 집에를 데려왔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혹시 치매 걸리신 거 아니세요? 말 조심해라. 너희 아버지 정신 멀쩡하니까. 조만간 너희들한테도 인사시키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말 나왔으니 얘기해야겠구나. 그 여자 너희 형님 되는 분이다. 형님이요? 무슨 형님이요?
네 시아버지 딸이라고. 이북에 두고 온 딸이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아버님은 사실 북한에 계실 때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였다고 해요.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갓 태어난 딸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징집 명령으로 군에 끌려가면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전쟁이 끝날 무렵엔 부대가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 남쪽으로 내려오셨다는데 그 뒤로 다시 북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부인과 갓난 딸을 북에 남겨둔 채 평생을 그리움 속에서 사셨대요. 밤늦게 혼자 앉아 옛 노래를 듣거나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실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게 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해서였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어머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 이미 아버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렸대요. 북에 아내와 갓난아기를 두고 왔다고. 그땐 이미 남북이 갈라진 뒤였고 다시 만날 가능성도 거의 없었죠. 전쟁통에 어린아이가 살아남았을 리 없다는 게 모두의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님도 그냥 그 시절 누구나 하나쯤은 그런 사연이 있지 하며 조용히 품으셨대요. 아버님이 평생 가슴속에 묻고 살아온 사연이란 걸 알았기에 일부러 더 언급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기적처럼 연락이 닿았습니다. 북에서 그 잃어버린 딸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탈북 브로커를 통해 어렵게 소식이 닿았고 수십 년 만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딸은 결국 탈북에 성공해서 남한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정부에서 마련해준 정착주택이 너무 멀리 있었던 거예요. 고령이신 아버님이 먼 길을 오가시기 힘들다는 걸 딸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계신 곳 근처로 내려와 며칠씩 모텔에서 머물며 아버님을 만났답니다. 두 분은 그곳에서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동안 못한 인사를 나누며 울고 웃으셨다고 해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 일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셨대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면 아들들도 혼란스러워할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북에서 온 딸에게 따로 집도 마련해주지 못하고 그저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오시며 음식을 사주신 거죠. 조만간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북에서 어렵게 넘어온 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상의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바람 피운다고 단정 지어버린 그 만남의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그 모든 걸 알고 나니 그날 아버님을 미행했던 제 발걸음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평생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고 잃어버린 딸을 마음속에 묻은 채 살아온 그분의 삶을 저는 너무 가볍게 의심해버렸던 거죠. 어머니, 대체 그런 큰일을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아버님이 그렇게 평생 그리워하던 잃어버린 딸을 찾으신 건데 저희도 당연히 기쁘죠.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던 없던 자식이 하나 더 생기는 건데 그럼 평생 힘들게 모은 아버지 재산도 셋이 나눠야 하는 거고 혹시 너희들한테는 썩 반가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님 자식이면 당연히 저희한테도 형님이고 누님이신 거죠. 어머님, 아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형님을 싫어할 이유도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라도 남한 땅에 무사히 오셨으니 저희가 잘해드리고 또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드려야죠. 아휴, 우리 큰애,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맙다. 너희 아버지는 자식들 눈치 보느라 북에서 온 딸내미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해주고 혼자 그렇게
가슴앓이하며 고민만 하고 있었는. 어머니, 그건 아버님 재산인데 아버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아버님, 어머님한테 너무 많은 걸 받았잖아요. 서방님도 그이도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젠 아버님께서 남은 여생을 형님을 위해 쓰셔야죠. 동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형님. 당연히 그래야죠.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그래. 당장 아버지한테 전화 넣어야겠다. 이젠 딸을 집에 편하게 데리고 와서 만나도 된다고. 얼른 말해줘야겠다. 저는 남편과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엔 꼭 부모님 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만 말했죠. 그리고 저랑 동서는 부랴부랴 장을 봐서 잡채도 하고 고기랑 회도 사오고 바쁘게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분주하고 설레더라고요. 평생 기다려온 가족을 맞이하는 자리니까요. 잠시 후 남편과 서방님이 도착했을 때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그리고 서방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아버님께 북에 두고 온 딸이 한 명 있대요. 뭐?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내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요. 아버님 딸이 아니지. 이제부터 우리한테는 엄연한 형님 되시는 분이죠. 형님이 얼마 전에 어렵게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아버님이 조금 후에 형님이랑 같이 집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이건 나랑 동서랑 같은 생각인데 아버님, 어머님 재산은 두 분이 평생 고생해서 일궈놓으신 거고 두 분 마음대로 처분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혹시라도 아버님이 형님한테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주신다고 가진 돈 전부를 주시더라도 당신도 서방님도 절대 그걸로 서운해한다거나 토달면 나랑 동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말이긴, 너한테 누나가 생겼다는 거지. 곧 있음 아버지 오실 시간 다 됐다. 긴 말하지 말고 자세한 건 아버지 오시면 들어라. 그리고 내 아들들이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노파심에 당부 한마디 하마. 엄마가 달라도 너희들에게 엄연한 누나야. 함부로 대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 안 할 거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버님과 함께 낯선 여성이 한 발 늦게 뒤따라 들어오셨어요. 작은 체구에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잘 왔다. 그 말 한마디에 형님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님도 따라오셨어요. 아버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어깨를 들썩이셨습니다. 내가 이 날을 평생 기다렸어. 남편과 서방님은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일어섰어요. 누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누님, 저희가 동생들입니다. 아이고, 이게 반갑게 맞아주시니 내래 참 무엇라 해야 할지 모르겠음둥. 정말 고맙습니다. 아바이를 다시 만난 것도 감격스럽고 고마운 일인데 따뜻한 어머니까지 생기고 이게 정겨운 아들까지 생기니 내 참 이 고마운 마음을 무엇라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음둥. 고맙습니다.
정말. 그날 우리 가족은 온종일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북에서 온 딸을 품에 안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계셨고, 남편과 서방님도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진짜로 하나가 됐습니다. 북에서 온 형님은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셨고, 어머님은 그분을 친딸처럼 아끼셨어요. 그 뒤로 형님은 부모님 곁을 지키며 아들밖에 없던 두 분께 다정한 딸로, 살뜰한 벗으로 그렇게 효도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형님과 하루라도 더 함께 있고 싶으셨는지 그렇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다가 90을 넘겨서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형님에게 그동안 못했던 사랑을 마음껏 쏟아주셨고요. 늦게 만난 세월이 너무 아까웠던지 이제라도 해줄 수 있을 때 다 해줘야 한다며 형님이 편히 살 수 있는 작은 집도 한 채 사주셨고, 새를 놓아서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법적인 일이나 세입자 관리, 세금 같은 건 남동생들인 제 남편과 서방님이 전부 챙기고 있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과정에서 누구 하나 서운해하거나 욕심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들 그건 형님이 받으셔야 할 몫이라고, 아버님이 평생 못 해드린 걸 이제라도 해드리는 건데 그걸 반대해서는 안 되고 또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했죠.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형님은 늘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친딸처럼 챙기셨고, 형님은 또 어머님께 다정한 친구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렸습니다. 지금도 형님은 아버님 제사 때마다 제일 열심히 상을 차리고, 어머님 옆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이북만두도 만들고 가자미 식혜도 만들어서 제사상에 올리십니다. 요즘도 동서랑 가끔 그때 얘기를 하며 박장대소합니다. 동서, 우리 그땐 진짜 아버님 바람 피운다고 믿었잖아. 그러니까요. 두 분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붕어빵인데 누가 봐도 아빠랑 딸인데 그땐 왜 몰랐을까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마지막 선물은 바로 형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끈끈해졌고 서로를 더 아끼고 더 자주 웃게 됐거든요. 지금도 어머님 옆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형님을 보면 아버님이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